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고성국입니다. 현재 서울 동북권과 경기도 양평, 강원도 홍천에 대설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전라북도 동부, 경상북도 북동 산지에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는 시간당 5cm 안팎의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보와 대설주의보 상황은 앞으로도 저희 KBS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시면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 이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내세워 대요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예정됐던 재표결 일정이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인한 내홍의 이탈표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분석이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세우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만나는 강대강 토론, 오늘은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친 가상자산 행보에 가상화폐 가격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냐 시행이냐 이 논의에 불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도 오늘 iAsset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1월 27일 수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네,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입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기 미국 정부가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이 직접 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트럼프 당선인 측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간밤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팀은 이러한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북한과의 충돌 위험을 줄이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이런 논의는 유동적이며 트럼프 당선인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정권 인수 단계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검토하는 것을 볼 때 취임 후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 세 차례나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 친분을 쌓았는데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북한과 다시 정상회교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백악관 수석 국가안보 부보좌관에 집권 1기 때 대북협상 실무를 담당했던 알렉스 웡을 발탁하면서 북미 정상외교를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네. 다만 그 사이 북한이 핵무력을 강화하고 러시아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대화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밖에도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었는데요.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에 중국에는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은 이런 조치에 나서는 이유로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로 인해 미국 내 마약 문제와 범죄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거론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견제해온 중국과 달리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가 대상이 된 점에서 여러 나라가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앞에선 동맹도 예외가 없다는 트럼프 정부의 기조가 다시 한번 확인된 겁니다. 네. 특히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이나 해외 시장 개방을 요구하며 관세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어 우리도 한미 FTA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이스라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헤즈볼라와
휴전하겠다고 발표했군요. 네, 이스라엘 방송은 안보 내각이 휴전안에 승인했다며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쯤 휴전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안보 내각 회의 이후에 영상 연설을 통해 레바논에서의 휴전은 우리 군을 쉬게 하고 이란의 위협에 집중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헤즈볼라를 수십 년 전으로 퇴보시켰다고 평가하며 헤즈볼라가 합의를 깬다면 다시 공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휴전은 미국의 중재하에 이뤄졌는데요. 앞서 헤즈볼라 측은 미국의 중재안에 먼저 동의를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을 계기로 하마스 지원에 나선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로써 13개월 만에 교전을 멈추게 됐습니다. 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장이 어제 한국식 시나리오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분쟁을 동결하는 모든 방안을 강력히 거부한다고 말하며 쉽게 휴전에 나서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이 언급한 한국식 휴전 방안은 우크라이나 영토에 우리의 38도선과 같은 군사분계선을 긋고 양국이 분할 통치하는 방식인데요. 트럼프 당선인 측은 조기 종전 방침을 거듭 밝히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책임 있게 끝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1심 재판 무죄 선고받은 후에 검찰을 겨냥한 입법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4일 처리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이 대표의 판결과 관련해 애초부터 정치검찰의 말도 안 되는 보복수사와 억지기소였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무도한 정치사냥은 머지않아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소를 정치검찰의 왜곡된 수사 결과로 보고 이를 제한하는 입법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에 대해 특정인을 기소했다고 해서 검사를 탄핵하는 건 너무 후진적인 이야기라며 민주당이 이 나라 시스템을 어디까지 망칠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도 국회 움직임을 우려하며 대응에 나섰는데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0여 명은 어제 회의를 열고 특정 사건 처분과 관련해 지휘 라인을 동시에 탄핵하는 건 중앙지검의 지휘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시도라며 위헌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이르면 오늘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표결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다음 달 10날 재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이죠. 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지난 14일 야권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으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지만 야당이 재추천할 수 있는 야당의 비토권을 담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건 유감이라며 형식적으로만 제3자 추천 외관을 띠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는 이번 특검법을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붙이기로 어제 합의했습니다. 여당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법률로서 확정되기 때문에 여권은 표단속에 나선 상황이고요. 민주당은 개별특검법뿐 아니라 김 여사에 대한 상설특검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전망입니다. 네. 다음 사도광산 관련 소식 전해주실까요? 우리 정부가 추모식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보여준 태도에 유감을 표명했다고요? 네, 외교부는 어제 주한 일본 대사관을 접촉해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 한일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한국 정부가 불참하면서 일본 관계자만 참석한 반쪽짜리 추도식이 열렸는데요. 이후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탓하는 듯한 입장을 여러 차례 내는 동안 우리 외교부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자세 외교란 비판이 제기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사도광산 추도식에 대표로 참석한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하면서 한국 측이 이번 추도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추도식이 파행된 책임을 한국 측에 전가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는 이쿠하나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논란 때문만이 아니라 추도사를 비롯한 전반적인 내용이 사도광산 관련 합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게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서울 압구정동에 63빌딩 높이의 아파트들이 들었습니까? 네, 서울시는 압구정과 성수의 구축 아파트를 250m 높이의 신축으로 변경하는 정비 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 2구역과 성수전략 정비구역 등에 대한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압구정 2구역은 1982년 준공 이후 42년이 지난 현대 아파트를 정비하는 것으로 2606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압구정동 일대 노후 아파트들 중에서 정비계획안이 가결된 첫 사례인데요. 최고 높이가 250m로 설정되면서 63빌딩과 비슷한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네. 지금은 한강변에 오래된 구축들이 늘어선 곳들이 많은데 앞으로 재건축 사업이 진척이 되면 압구정동뿐 아니라 잠실동, 성수동, 여의도동, 이천동에 이르기까지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해당 지역이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견인할 것이란 전망과 우려가 동시에 나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1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 양평, 강원도 홍천에는 대설 경보가, 그밖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 전북 내륙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지금까지 서울에는 15cm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지금은 눈구름이 약해져서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한두 시간 이내에 서울과 경기 북부에는 다시 강한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3에서 최고 10cm, 경기 내륙은 곳에 따라 20cm 이상, 충북과 전북, 제주 산지에도 5에서 15cm 이상, 강원 산간 많은 곳은 3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밤사이 기온도 뚝 떨어져 지금 어제 아침보다 크게는 10도가량 낮고요. 한낮에도 서울 2도, 광주 7도, 부산 11도 등으로 현재 기온과 큰 차이가 없는 곳이 많겠습니다. 찬바람도 종일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2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미 도로에 눈이 쌓인 곳들이 많습니다. 큰 도로들은 제설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이면도로를 중심으로는 도로에 눈이 그대로 쌓여 있는 곳들이 많은 만큼 사고 나지 않게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눈길에 사고 구간이 많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내촌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현재 전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로 도로에 눈이 많이 쌓인 데다 안개까지 짙어서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전조등과 비상깜빡이를 켜시고요. 속도를 충분히 줄이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를 지나 일산 쪽으로 양주요금소 부근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3, 4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여파바다 송춘하들목부터 5km 구간에서 정체 심합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청계터널 부근 4차로와 더 가서 김포요금소 1차로에는 각각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이후 하남분기점 부근 6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네, 네. 어젠가요? 그 국민의힘 당에서 당 기구 AI 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표가 있었는데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그 위촉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 그대로 사실 우리나라 인공지능 수준을
세계 3강으로 끌어올리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출범을 했습니다. 네.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7년 전일 겁니다. 그때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오고 세상을 바꿀 거라고 제가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이미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보다 더 확실해진 거는 가장 중심 기술이 인공지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인공지능 그 경쟁력 또 기술력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밀린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다 하고 계실 겁니다. 예. 오히려 이걸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 앞으로는 내리막길밖에 없다. 이런 절박감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예. 저는 그 치열함을 저는 전쟁이라고 전 국민들께서 인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하.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전체가 똘똘 뭉쳐가지고 인재를 육성하고 연구를 개발하고 지능 정책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나서야 한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자.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좀 모으는 네. 마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잘 살아보세요. 그 구호 한마디로 온 국민이 다 똘똘 뭉쳐섰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번도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저 의원님 지금 그럼 우리나라의 AI 수준은 세계 몇 위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지금 인덱스로는 6위로 나와 있습니다. 예. 6위로 나와 있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초라한 것이요. 네. 1위가 미국이 100점입니다. 2위가 중국인데요. 네. 56점입니다. 그러니까 6위는 얼마겠습니까? 한 10몇 점쯤 되나? 예, 뭐 10점, 20점 사이 이 정도 그래요? 되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로 갈 길이 많고요. 네네. 더 문제는 인재입니다. 네. 사람 숫자가 몇 명이냐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22위입니다. 아하. 2,5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현재 어떻게든 AI 인재들을 이렇게 모으고 길러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빠져나갑니다. 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워낙 그래요? 돈들을 많이 주니까요. 아하. 예. 이걸 막는 그런 특단의 그런 정책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겠죠. 네. 그런 일들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 산업 과학 기술 혁명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서 이를테면은 AI 얘기가 나온 게 불과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올해 노벨상은 거의 AI 분야가 다 휩쓸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화학이나 물리에서 AI 쪽의 사람들이 이 상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세상이 정말로 바뀌었다는 걸 실감합니다. 네. 이제 이럴 경우에 이제 역시 정부의 역할 그리고 집권당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얼마 전에 이 AI 3대 강국 목표로 상당히 좀 선택과 집중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 당정이 이거 문제를 이게 당의 특이잖아요. 네. 당정이 AI 관련해서 뭐 고위당정 협의나 이런 거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네, 할 겁니다. 사실 제가 경험이 있는 것이 네. 바로 2달도 안 됐습니다. 딥페이크 특위를 만들고 제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달, 10월달 2달 했고 10월달 한 달 내내 국정감사 때문에 일을 못해서 사실은 한 달 했는데요. 네. 한 달 만에 회의 3번 하고 그 다음에 정책들 이제 당정 협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될 그런 법안 개정안들 6개. 네. 그 다음에 또 정부 각 부처에서 해야 될 사업 13개.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따져보니까 217억 정도 되더라고요. 아하, 예. 그래서 그걸 정말 한 달 만에 전부 다 정리하고 네. 그것들은 전부 다 이제 예결위 간사한테 넘겨줬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통과시키라고요.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달 만에 하는 걸 보고 사실 유례가 없거든요. 특히 해가지고 한 달 만에 성과에서 마무리까지 짓는 거는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일복을 덮어 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우리 안철수 의원하고는 인터뷰를 뭐 여러 차례 했는데 네. 오늘 이 AI 관련 말씀하실 때 제일 힘이 넘치는 것 같으신데요. 그렇습니까? 예. 자, 예, 의원님. 근데 이제 다른 전국 현안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안철수 의원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의 이야기 2년 반 전인데 2년 반 전의 이야기를 얼마 전에 그 언론 인터뷰에서 의원님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범죄자보다는 초보자가 낫겠다 싶어서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은 뭐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의혹이라고 뭐 치더라도 네. 여러 가지 제가 지금 현재 제 지역구가 대장동 아닙니까?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 예. 백현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 동네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네. 그래서 이런 범죄 혐의가 굉장히 높은 사람에 비하면 차라리 이런 때묻지 않는 기존 정치의 어떤 관행 같은 것에 얽매이지 않는 이런 사람이 더 낫겠다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글쎄요, 지금도 생각이 나네요.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안철수 후보한테 적극적으로 함께하자고 손을 내밀었다는 보도가 연일 나왔고, 그런데 결국 안철수 의원의 선택은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였거든요. 예. 그때 이제 이런 차원의 고민들이 좀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후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이긴 다음에 바로 인수위가 구성이 됐고, 의원님이 인수위원장 맞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의 삼파역의 어떤 책임이 있어요. 예. 그 인수위원장을 할 때 여러 가지 계획과 또 비전을 정리해서 대통령 당선인한테 이렇게 건네줬을 때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저는 우선은 개인적으로는 네. 모든 정부 부처로부터 국정 전반에 대해서 전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일개 국회의원도 그럴 경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로 이렇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얽히고 설키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문제이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국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 얼마나 풀기가 힘든지, 왜 그전 정부들이 여러 가지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 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4대 개혁 플러스 알파 하면서 여기까지 지금 미래로 오고 있는데, 그 출발 지점에서 볼 때 이제 임기 반환점이 지났습니다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제가 평가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국민들 국정 지지율로 지금 20%대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라 아마 거기에 대한 반응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를 이제 처음 하시다 보니까 검찰에서 성공했었던, 보통 사람들이 성공 방정식대로 그 다음 일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뚝심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결국은 성공한다, 이런 신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물론 그런 일들도 많죠. 근데 정치는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만, 네. 솔직히 10년 정도 하고 알게 된 것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맨 처음에 우군을 많이 확보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료개혁을 봅시다. 의료개혁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알죠. 지금 산부인과부터 포함해가지고 필수 의료 의사 부족하고, 그 다음에 지방 의료 너무나 열악하고, 그 다음에
환자는 안 보지만 연구를 해서 백신 만들고 약을 만드는 그런 의사 과학자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먼저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부가 법도 고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 재정을 투입을 해서 이걸 고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을 하면 사람들이 아마 다 박수 칠 겁니다. 아하. 그러면 우군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 상태에서 그런데 우리가 병원을 지으면 뭐하냐, 의사가 없이 텅텅 비는데 그리고 또 의사 과학자 만들려고 해도 지금 뭐 그런 학과도 없는데 그러니까 몇 명 정도를 더 충원을 해야 된다. 더 의사 숫자가 더 많아져야 된다. 이렇게 되면 네. 사실 저는 의사까지도 다 찬성하리라고 봅니다. 예, 국민을 설득해가면서 네, 그 그렇습니다. 지지층을 점점 더 넓혀가면서 국정 운영을 했어야 됐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게 그 개혁의 동력을 만드는 과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구체화돼서 제일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가장 구체적인 숫자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순서가 거꾸로 돼 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우군도 없고 반발만 생긴 겁니다. 그래. 더구나 아쉽습니다. 더구나 입법부가 정부의 개혁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더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아쉬움이 더 크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자, 알겠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아까 이제 단일화할 때 이른바 이 범죄자보다는 초보자가 낫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을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뭐 계속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엊그저께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가 나왔어요.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먼저 한숨부터 나옵니다. 재판 결과는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뭐 2번 더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번 남은 재판에서 제대로 법리를 적용해서 진실이 밝혀질 걸로 기대하고요. 네. 그리고 또 크게 보면 사실은 재판이 5개 중에서 겨우 이제 2개가 1심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직도 3개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국회 특히 이제 여당에서 할 일이 사법부로 넘어간 일은 사법부한테 넘기고 대신에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올인하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또 국민께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정말 재판 중인 피고가 대선 후보가 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 아하. 왜냐하면 사실은 민주주의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해서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알아야죠. 그래서 뭐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민주주의와 위배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국민들도 다 함께 사법부가 시간 끌지 말고 대선 전에 뭐 유죄든 무죄든 어쨌든 결론을 확실히 내서 국민들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자. 네.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렇게 강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들한테 선택을 강요하지 말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저 유죄를 앞에 썼습니다. 예. 자, 명태균 씨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유력 정치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데 그중에 의원님 이름도 있더군요. 명태균 씨를 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 이 명태균 논란의 핵심은 여론 조작한 것과 공천을 개입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사실 수사하는 분은 모두 아시는 이야기지만 거기서 이익을 본 사람이 법인입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의 경우죠. 저는 항상 그분은 반대편 캠프에서 저에 대해서 항상 나쁜 짓을 한 사람이니까요. 아하, 예. 예, 그래서 뭐 그런 개인적인 감정은 둘째치고라도 네. 저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 여론 조작하고
이런 공천 개입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런 것들은 뿌리 뽑아야 된다. 그리고 또 그런 원칙하에서 수사를 진행한다면 저는 진상 제대로 규명을 해서 이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예, 의원님은 이제 명태균 씨 때문에 피해를 본 입장이다 이런 말씀하신 건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오세훈 후보 측과 뭐 거래가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예, 그 경우에도 굳이 따지면 피해자였던 셈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뭐 지난번 대선에서의 단일화 과정에서도 예, 굳이 따지면 명태균 씨는 당시 윤석열 후보 측과 좀 인연이 있었으니까 예.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무슨 일이 있었다면 내가 아마 피해를 봤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군요. 예, 제가 도움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지금 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태요. 흔히 언론에서 당계 사태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아쉬운 게 네. 저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IT 전문가로서 잘 알지만 예. 이거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닙니다. 네. 근데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그래서 가래로 막으리를 정말 뭐라고 할까요? 뭐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는 허허. 지금 이런 상황에 참 불행한 상황이 처했는데요. 지금 이미 그렇게 커져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국민들께는 산적한 민생 현안 제대로 해결 못하고 여기에 그냥 매몰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저는 이거 해결 방법은 결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한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지금까지 알아낸 사실관계들 명백하게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밝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설명과 조치를 하는 그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 측은 이게 한동훈 죽이기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끌려갈 수는 없다. 그리고 이 당원 게시판은 익명성이 보장된 것인데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정치계에서 법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오히려 더 안 좋아집니다. 사실은 국민들이 정치권에 원하는 것은 법만 지키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을 지키는 사람을 지도자로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법에 저촉 안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하책이라고 봅니다. 아하, 예. 예, 그래서 오히려 그보다 더 자세하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해킹에 의한 거였다면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제대로 해킹을 막는 장치를 만들겠다든지 또는 잘 아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정말로 심하게 야단을 치고 알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고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IT 전문가로서 볼 때 이거 사실관계 확인하고 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권에서 자꾸 법 얘기하는 순간 오히려 꼬인다. 네. 빨리 한동훈 대표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빨리 정리해라.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안철수 의원과의 그 전화 대담에서 여론조사 관련 언급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철수 의원이 언급한 20%대 대통령 지지율, 국정 운영 지지율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일에서 22일 전국 성인 2,508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때 이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25% 기록된 바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상특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7시 30분경 강원도 평창 지역에 대설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외출을 가급적 피하시고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용 대신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임시 건축물 등은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미리 점검하시고 지붕에 눈이 쌓이기 전에 치우거나 받침대 등을 세워서 만일의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상특보 또 다른 기상특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 7시 32분경 서해 남부 앞바다 전라북도 북부 지역, 전라북도 남부 지역에 풍랑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해안가의 낚시꾼, 야영객, 행락객 등은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바닷가는 파도가 휩쓸릴 위험이 크지 않습니까? 절대 해안가로는 나가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항해나 조업 중인 어선은 인근 선박이나 어무선국 등 관계기관에 연락하고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행안부에서 알려드린 재난 기상특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아침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 동부권, 경기도 양평, 강원도 홍천에 대설경보가 지금 발령돼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립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과 관련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박용화라고 합니다. 필리핀 보홀에 가게 되었었는데 스쿠버 다이빙 즐기고 있는데 제 머리 위로 까만색 뭔가가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확인해보니 라면 봉지였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정말 빨간색이 대비되는 라면 봉지가 파란색의 바다에 있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걸 마냥 즐길 게 아니구나. 내가 나로서 이 환경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바닷속에 들어가면은 유난히 한 군데에만 쓰레기가 많이 모이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 유령 어구가 자리를 잡으면서 정말 불필요하게 많은 생명들이 이유 없이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일상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말하는 지속 가능한 일상이란 항상 이렇게 따뜻한 햇살과 따뜻한 바람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정말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날씨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선선하게 부는 바람 그리고 따스한 햇살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잔디밭에 누워서 책 읽고 싶게 만드는 그런 날씨들이 앞으로는 점점 우리가 느끼기에 힘들게 되는 일상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갖고 싶은 그런 일상들을 매일매일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올겨울은 첫 눈부터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는 16.5cm의 눈이 내려 쌓였고요. 현재 서울과 경기도 양평, 강원도 홍천과 평창에는 대설경보가, 그밖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 전북 내륙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눈구름이 약해지면서 지금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지만 수도권과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한두 시간 내에 다시 강한 눈이 쏟아지겠고요. 내일까지
내일까지 이어지면서 앞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는 3에서 최고 10cm, 그중 경기 내륙은 곳에 따라 20cm 이상, 충북과 전북, 제주 산지에는 5에서 15cm 이상, 강원 산간 많은 곳은 30cm 이상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어제 아침보다 지금 기온이 크게는 10도가량 낮고 기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이 영하 1.3도, 광주 2.9도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2도, 대전, 강릉, 전주 6도, 대구 8도, 부산 11도 등으로 아침 기온과 큰 차이가 없는 곳이 많겠습니다. 찬바람은 종일 강하게 불겠고요. 특히 해안가와 제주도에는 강풍특보도 발효 중이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수요일에 강대강 토론입니다. 함께 토론해 주실 두 현역 의원 두 분 모시겠습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희정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나오시면서 오늘 아침 출근길 걱정들을 하고 계셨는데 네. 눈이 오늘 첫 눈인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오네요. 네, 수도권에서는 눈이 오고 있고요. 네. 근데 김정 의원님 지역구는 부산이시니까 네. 1년에 한두 번 눈 봅니까? 아니요. 3, 4년에 한 번 눈 오고요. 그래서 눈 오면 우산 쓰고 다니는 사람들 되게 신기했고요. 아니 이 반가운 눈을 막 이런 분위기고 그리고 눈 오면 당연히 학교는 안 가는 걸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생각보다 눈이 많이 오네요. 네, 첫눈 저도 11월 달에 이렇게 많이 내린 거 잘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금 설경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 예. 네, 국회의사당의 설경이. 그렇겠네요. 네. 그 아름다운 설경을 보고 강대강 토론을 하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강대강, 아침부터 강대강, 국회 싸우는 거 국민들 별로 안 좋아하니까 다음번에 네이밍도 한번 새해 바꾸면 좋지 않을까. 네. 의견 내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김정 의원님 왜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네, 지역구 활동하다가 네. 예, 발을 헛디뎌서 몇 바퀴 굴렀습니다. 아이고. 네. 사실 저희 평론가끼리는 이 국회의원 정치인 직업 3D다 4D다 그래요. 그냥 화려하고 정말 힘 있어 보이긴 하지만 실제 지역구 활동이나 이런 거 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죠. 지역구에선 최약자죠. 최약자니까. 네. 감히 고개 들고 다니면 안 되는. 아니, 모든 분들이 유권자이시기 때문에 네. 정말 겸손하게 행동해야 되고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특히 요즘은 워낙 스마트폰으로 쉽게 영상 촬영이 되니까 언제 어떤 영상이 찍힐지 진짜 겁난다 그러더라고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예. 좋은 의미로 하는 게 또 나쁘게 활용될 수도 있고 네. 그러기 때문에 매사에 조심하고 매사에 감사하고 근데 그게 사실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또 금방 알아채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함께 그래도 저는 강대강 토론을 시켜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정교사 1심 무죄 선고와 관련된 토론부터 하겠는데요. 우선 김정 의원부터 시작하실까요? 네.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입장을 냈더라고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입장을
모든 재판마다 견지를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불과 며칠 사이로 하나는 사실 유죄, 하나는 무죄 1심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직접 입장을 내지도 않았을 뿐더러 당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검찰공화국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바로 논평 냈다가 이제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을 때는 본인의 입으로 직접 감사한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쭉 똑같은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뭐 그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네,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 날 때는 환호하면서 환영하는 논평 냈고요. 지금 그 이진 교사 관련해서 무죄 나니까 또 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뭐 이런 식의 논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제가 볼 때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꼭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사건이 원래 2002년도에 일어났던 검사 사칭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으로 세 번째 사실 재판인 겁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검사 사칭죄로 재판받았고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또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으로 그 재판받았어요. 그게 무죄가 났죠. 그리고 나서 또 세 번째로 이제 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로 세 번째인데 이거는 완전 먼지떨이식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2002년 사건을 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까지 수사를 하고 결국 또 다시 1심 무죄가 난 겁니다. 이거는 저는 검찰의 이런 먼지떨이식 수사에 대한 법원의 경종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이 무죄가 난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그 녹취록의 발췌, 그 언본과의 차이였다는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도 그렇게 사실 되어 있고요.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데요. 일종의 증거 조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발췌본만 들으면 마치 이증을 교사한 것 같이 들리지만 전체적인 그 30분의 내용을 다 들어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죄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는 정말 검찰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사의 객관 의무라는 것이 있어요. 검사는 불리한 것도 공소 유지에 불리한 것도 다 드러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결격 사유고요. 앞으로도 모든 수사에 있어서 특히 이런 정적 제거라는 정치적 수사라는 거에선 더욱더 엄격하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쪽 편을 두는 그런 공소 유지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본인이 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거를 바로잡지 않고 커다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그거를 활용을 하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대하게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증거 조작 그 한 가지 녹취록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아까 제가 앞서서 재판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항소심 가면 뒤집힐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증거 조작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미 재판부 판결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처벌을 감수하고 부탁을 들어준 사람은 이미 위증을 했다라고 판결을 받았어요. 그 사실 자체가 위증 이미 성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구가 있었다라는 것 또한 재판부에서 인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있느냐 이게 그냥 그 처벌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 다툼이 있었던 거지 증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거나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2022년 이제 모 언론사에 의하면 DB 분석을 한 게 있던데요. 거짓말을 한 사람 그러니까 교사범이 유죄를 증언을 한 사람이 유죄를 인정해서 유죄가 인정됐는데 다른 부탁한 사람이 유죄가 인정 안 된 사례는 지금까지 한 건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그 경우도 그 증언의 자백 자체가 유효하지 않은 걸로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이재명 대표님의 소위 거짓말을 강요받은 사람은 처벌을 받았는데 거짓말을 하라고 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받지 않은 사례는
2022년에 이 유사한 사건 사례에 동일한 사건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는 거죠. 지금 그 법리적으로요. 이게 이제 이거는 좀 전문적인 얘기인데 이중 교사가요 인정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굉장히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이중 교사라는 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범죄 사실도 보면 이중이 6개 있잖아요. 이중 교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하나의 범죄 사실에 대한 이중 교사가 돼야지 유죄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법조인이라면 다 할 거예요. 검찰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 대표의 녹취록 전체를 보면은요. 어떤 사실을 어떻게 얘기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에서 그 녹취록을 근거로 교사했다는 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죄는 인정돼도 이중교사는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노하는 지점은 지금 이재명 대표 그 2002년도의 사건을 가지고 3번이나 한번들을 울고 먹는데 그 기준으로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 몇 번이나 지금 당선 무효용이 될 만한 허위사실 공표 사실이 많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한 푼도 안 받았다. 또 최은순 장모 뭐 또 이익 본 거 없다. 뭐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잣대가 지금 너무 다르다는 거죠. 예. 백혜련 의원님, 그 검찰이 이 기소하면서 한 사건 중에 이제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게 증거 조작이라는 부분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1번 거짓 증언이 있었느냐. 네, 동그라미입니다.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요청이 있었느냐. 예, 동그라미입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있었느냐. 그 부분에서 아니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요청은 있었습니다만 이 김 씨가 거짓 증언을 실제 할 줄을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항소심 가면 깨질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증인 채택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 쪽에 의해서 증인 채택이 됐던 사람입니다. 아니 증언할 줄 모르는 사람을 증언을 채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본인한테 불리하게 증언할 사람을 채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1월 달에 전화 통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다음에 2월에 증인 채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 부족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 검찰 측과 재판관 측에 다툼이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는 그러면은 이렇게 그 위증을 한 사람과 위증 교사범 사이에 서로 상호 문건도 마구 오갔단 말이에요. 텔레그램 통해서. 하나는 이재명 대표 쪽에서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으니까 내가 뭐라고 했는지 당신 참고해봐 라고 보냈고요. 거꾸로 유죄받은 김 씨 쪽에서도 이재명 대표 측근한테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고 쌍방이 문건이 오고 갔습니다.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지 그 녹취록 하나만 가지고 이루어진 재판은 아니고 그 녹취록이 거짓 증언이라는 말은 재판부 어디에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더 객관적인 겁니다. 지금 녹취록과 통화 녹음 이런 모든 것들이 제출이 된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 검찰에서 주장하는 이중과 이중 교사적 안에 녹았던 대화 내용이 다 증거로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중 교사가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명확한 객관적인 증거죠. 예. 네. 지금 그래서 이 사건은 어차피 2심으로 갈 거니까. 네. 한 가지만 근데 이제 그 놓친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은 대한민국 사람 중에 누가 자기한테 아무 이해관계도 없고 그런데 그거를 다 덤태기 쓰고 나만 벌 받으려고 하는 게 사실 형제자매도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무슨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거짓말하고 이렇게 자기 혼자 유죄 받을까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요. 본인이 그 재판 중인 사건이 있었죠. 거기에서 검찰로부터 보는 이득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백현동 건설 사업자고 여기에 물린 돈이 많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심 가서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법조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게 이제 2심으로 갈 백현동 수밖에 없으니까.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목줄을 쥐고 있었죠.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사법은 사법이고 정치는 정치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직선거법 1심 유죄가 나온 후에 전국 분위기와 위증교사 1심 무죄가 나온 후에 전국 분위기가 어쨌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이번 주말에 더불어민주당 장애 집회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하죠? 네, 장애 집회합니다. 지난주에는 이번 주 합니까 했더니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합니다. 기세를 상당히 올리는 것 같아요.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원래는 28일 날 처리한다고 다들 보도가 됐는데 근데 12월 10날로 늦췄다고 합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로.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는 지금 안 그래도 국민의힘의 단계 사태가 있어서 또 이렇게 무죄까지 나왔으니까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유도해 볼 만하다. 뭐 이런 이제 판단들이 국민의 더불어민주당 안에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이후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두 분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백혜련 의원께서 먼저 하시죠. 근데 그 저희가 장애 투쟁하는 것과요, 이 무죄 난 것은 꼭 연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이제 방탄 때문에 마치 우리가 장애 집회를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한 번도 이 장애 집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 사법적인 리스크와 관련해서 연관지어서 발언하거나 뭐 구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 장애 집회는 정말 김건희 특검법 간처를 위한 장애 집회로 시작됐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장애 집회를 계속하게 된 건 아마 그 12월 10일로 이 재의결이 미뤄진 그런 영향도 저는 있다고 봐요. 예. 네. 그럴 때 그 12월 10일로 미뤄졌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가 장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해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들은 다 대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단계 문제와 관련해서 진짜 국민의힘의 자중질환이 굉장히 심각해지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이걸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 무죄가 나고 나서 또다시 또 흔들리는 전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계 문제를 계속해서 끌고 갈 건지 안 끌고 갈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단계 문제로 친윤계에서는 분명히 한동훈 대표에 대한 흔들기 끌어내리기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있었다고 보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더 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김희정 의원. 네, 저는 크게 변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점점 현실화되어 가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정치인들은 사실 한 가지 구설에만 올라도 사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재판을 무려 현재 진행 중인 게 5건이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전과가 사범이 있다라는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 저희는 전과 1범이기만 해도 공천도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변한 게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뭐 완전 판결을 안 냈지만 좀 전에 얘기 나누던 1심 무죄 나온 부분도 민주당의 논리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논리가 뭐였냐면 그 위증이 아니기 때문에 위증 교사도 아니라는 논리를 썼었지. 위증은 인정이 됐는데 위증 교사는 안 될 거라고는 본인들도 그 법 논리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논리는 깨졌잖아요. 위증은 인정됐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저는 항소심에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저희는 묵묵히 원래 진행했던 대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바라는 게 있다면 법대로 선거법도 원래는 633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6개월 안에 1심 끝나고 2심, 3심 각각 3개월인데 이미 1심이 몇 년 지체됐기 때문에 빨리 결단이 돼서 이게 정치적으로 뭐 또 선거 가까워지니까 영향을 주지 않게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국민의힘은 물론 실망하는 기색은 역력합니다. 아니 이렇단 말이야 하고 또 뭐 판사를 공격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만 크게 흐름에 있어서는 5가지 재판이 진행되고 절대로 리스크가 줄어들지 않았고 민주당은
그 결심 판결 날 때까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당이라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열리고 있는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12월 2일까지 예산을 통과하는 게 법적으로 막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2월 10일로 미뤄서 예산도 미루고 이런 식으로 또 그 제의하는 것도 미루고 하면서 어떻게 분열을 획책해 보려고 국회 일정까지 조정을 하고 있는 등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다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일부 이탈표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큰 흐름 속에서 당론은 위헌적인 사실에 있는 특검법에 대해서는 그 위헌적인 요소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부결이다라는 헌법에 따른 원칙을 당이 고수하고 있고 흔들림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니 먼저요. 이 구설에만 올라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저는 좀 국민의힘이 제발 이 말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단 단계 문제도 그렇지만은 그동안 이태원 참사라든지 너무나 정치적인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될 모든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책임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겁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이증 교사 사건 뭐 공선법 다 항소심으로 갔습니다. 근데 공선법 관련해서는 지금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툴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유추 해석의 금지 원칙이라든지 공선법에서는 발언한 내용을 직설적으로 해석해서 해야 된다는 기본 법리에 비춰봐도 이 공선법은 저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날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2월 10일 지금 국회에서의 활동을 정말 민주당은 열심히 합니다. 예산 심사 열심히 하고요. 법안 심사 열심히 하고요. 12월 10일 날 그 여야 합의로 지금 미룬 거예요. 추경호 대표가 저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12월 10일 날 재의결을 투표를 하는 게 불리하다고 생각했으면 합의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입장에서도 12월 10일이 더 낫다고 봤기 때문에 지금 합의가 된 거죠. 아주 제가 보기에도요. 이렇게 본회의 날짜나 논의사항이 스무스하게 합의된 게 별로 없었어요. 그동안 추경호 대표가 뭐 하나 바꾸려면 항상 반발이 엄청나게 심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뭐 깔끔하게 의장하고 그 원내대표께서 합의해가지고 발표하시더라고요. 네. 예산 관련해서는 그냥 다 깎는 것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전 예산 같은 것도 저희 지금 체코 가서 이렇게 원전 성과 거두고 소형 원전도 필요하다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공약까지도 걸어놓고서도 그런 거 다 깎고 그다음에 조금 이따 또 다룰 얘기지만 이제 탄핵, 특검 이런 거에 이어서 검찰 이제 특수활동비나 특정 경비 예산 전부 다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년에 이런 정책적인 예산 이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시간을 드릴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억지로 합의할 수밖에 없는 소수 여당의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하는 거 자, 정부나 또 여당으로서 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국회가 발목을 잡으니까 함께 책임을 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니 이렇게 명백하게 잘못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검사 출신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도 질질 끌고 정해진 기간 내에 가타부타 답도 못 내리냐. 우리가 그거 하라고 대통령 그 밀어주고 잘못된 사람 벌 주라고 그런 거 잘할 것 같아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할 말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도 할 말했던 그 기계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밀었는데 왜 대통령 되고 나니 사실 뭐 이재명 대표 재판도 지지부진하고 조국도 지지부진하고 이러냐라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냥 가깝게 재판을 놓고 봐서도 아까 김진명 씨가 어쨌든 위증을
김진성 씨가 위증을 한 거잖아요. 그 누구 때문에 위증한 겁니까? 그런데 감사하다라고 재판부에만 얘기했지 본인 때문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없는 그런 참 비인간적인 면모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본인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예. 네. 그걸 따지면 대통령께서는 지금 수백 번은 국민들 앞에 나와서 사죄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렵고 정치 혼란한 것에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있어요. 그러면은 한 번이라도 나와서 진솔한 사과를 했는지 대통령께서 이럴 때마다 대국민 담화를 했을 때마다 국민들의 분노감만 더 키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민생을 위해서 그동안 뭐 하신 게 뭐 있어요? 진짜? 그 선거법을 아까 말씀하셔서 이 부분 하나만 좀. 오늘 조금 했는데 특검법 이혼 문제에 대해서도 한 가지만 얘기하는데 지금 저희가 특검법에 저 이혼이라는 게 정말 너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저희가 수정안까지 내서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안까지 받겠다고 해서 냈어요. 근데 그거 이혼인가요? 이해가 안 되네요. 그 추천을 했는데 무한 비토할 수 있게 했지 않습니까? 무한 비토.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임명할 때까지 한두 번 비토도 아니고 무한 비토. 아니 국회에서 하는 저희가 필리버스터도 시간 정해놓고 24시간만 하자고 하는 민주당이 이 사람에 대해서야 내가 원하는 사람 올 때까지 그냥 그거는 본인들이 뽑겠다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선거법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요.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정말 이 선거판을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오히려 선거법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뭐냐면 사기 범죄거든요. 즉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선거법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사기, 거짓말, 허위사실 유포 이런 게 다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건데 그 죄를 없애자는 법을 민주당이 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앞으로 거짓말 하겠다. 그리고 거짓말 한 거에 대해서도 처벌하지 말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법으로 책임지고 배지를 떼야 되는 그 벌금형의 상한선을 지금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만 원 나오기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1000만 원으로 올리자고 바로 재판 끝나자마자 법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는 죄를 재판으로만 마크하는 거를 넘어서서 국회 제1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법 자체가 그냥 내놓고 이재명 무죄 맞춤형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제출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그거 그야말로 끼워 맞추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법 바꾸는 건 괜찮으세요? 논의해봐야죠. 저희가 사실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요. 이재명 대표 사건 전에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선거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손봐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건 여야 가리지 않고요. 진짜 법정 밖에 아니라 국회 밖에 안에서 이런 방송이 아니고요. 여당 의원님들도요. 선거법 바꿔야 된다는 얘기 거의 많이 하세요. 여야 의원들이 그럼요. 따로 많이 하죠. 많이 하죠. 사실 선거법이 문제가 너무 많다. 지금 뭐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조항으로 되어 있는 이것부터 해가지고 허위사실 공표까지 포함해서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이제 조항 이렇게 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되니까 이렇게 방송에서 또 이게 이재명 대표 사건과 맞물리다 보니까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이 선거법에 대해서는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야 가리지 않고 굉장히 많이 해왔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거법 바꿔야 되는 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콕 찍어서 허위 사실을 제로하지 않자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상한선을 1000만으로 올리자는 거는 국민들이 공감하기 힘들죠. 예, 시간 이제 잠깐 쉬었다 와야 되는데요. 네. 그 전에 그 지금 그 수사검사 탄핵도 지금 강행 처리하겠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입장이잖아요. 날짜를 12월 2일로 놓쳤던가요? 뭐 어쨌든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수사검사 탄핵이 아닙니다. 요 사건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사건 탄핵이 아니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장과 또 허위 사실을
압수수색했다고 허위사실 브리핑을 했던 그 검사에 대한 탄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해서 탄핵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 그렇게 수사하고 결국은 면죄부를 줬고 4시간이나 브리핑을 했는데 거기에 허위 사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라는 거 말씀. 그래서 이제 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는 그대로 간다. 예. 일단 여기까지 듣고 강대강 토론 잠깐 좀 한숨 돌리고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KBS 라디오 전격 시사입니다. 매주 수요일 보내드리는 강대강 토론, 오늘은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검사 탄핵 관련돼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말씀을 먼저 청해 들었는데 김희정 의원도 짧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그리고 명태균 사태로 가겠습니다. 탄핵안을 발의할 자격이 안 되는 국회의원들이 함량 미달 탄핵안을 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지만 그 민주당 법사위원들 본인들이 다 피의자고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탄핵안 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2대 국회를 앞두고 그 국회의원들 워크샵 때, 민주당 워크샵 때 아예 내놓고 결의문에 박았더라고요. 검사, 장관 등 법이 규정한 국회 탄핵안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22대 국회 시작하기 전에 이거를 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건만 생기면은 탄핵안을 발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실제로 탄핵안이 인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목적은 탄핵안 인용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얼마 동안에 직무를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길들이기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앞서 검사 탄핵건뿐만 아니라 이상민 장관건이라든지 이진숙 이런 방통위원장 등등에서도 직무정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하는 사례를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직무정지의 주안점을 두고 검찰들에게 야 우리 이렇게 그러니까 똑바로 해 이렇게 길들이게 하는 사인을 보내려는 알겠습니다. 의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중앙지검은 특히 뭐 하는 데냐면요. 좀 부패라든지 경제범죄라든지 마약 수사 책임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업무 다 지장 생깁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들으려고 했는데 백혜련 의원이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 없죠. 안 할 수가 없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탄핵이라는 수단은 야당에게 마지막 그러니까 보루인 겁니다. 탄핵을 하기 전에 정부가 그리고 검찰이 제대로 한다면 탄핵이라는 카드를 쓸 필요가 없죠. 그런데 방금 이상민, 이진숙 장관과 방통위원장 얘기하셨는데요. 정말 이상민 그 장관 이태원 참사에 그렇게 큰 대형 사고가 났으면 본인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살아서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모든 정부에서 모든 장관들이 그래왔습니다. 근데 안 하고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국민의 분노를 대신해서
야당에서 탄핵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말 이런 분을 또 방통위원장으로 끝까지 또 방송 장악하겠다고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죽하면 지금 법원에서 그 MBC 박문진 이사진에 대한 거는 행정심에서 기각돼 지금 된 상태, 집행정지인가요? 된 상태잖아요. 네, 받아들여졌잖아요. 정말로 이 법원에서도 정부의 이런 무지막지한 이런 게 이렇게 됐다는 거고 검사들 같은 경우도요. 이 검찰이 이렇게 정권의 신여가 돼서 이런 편파적인 수사를 안 했으면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좀 하시죠. 예, 명태균 사태 토론도 해야 되니까. 네, 예, 탄핵의 요건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제출했던 탄핵건 한 20명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인용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만 말씀드리는 걸로 하죠. 네. 예, 명태균 사태 백혜련 의원 먼저 시작하시겠어요? 네. 지금 명태균 사태가 아니라 이제 명태균 게이트라고 확실하게 명명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이제 이게 정부와 여당을 힘드는 게이트가 됐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 인사들이 거론이 됐고 김건희 여사의 봉투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어제는 또 이제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라는 사람이 실제로 돈을 줬고 또 10억 원인가 주고 명태균의 입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녹취록까지 나왔어요. 국민의힘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는 그런데 정작 이 김건희 여사 정말 관련된 핵심적으로 관련됐다고 보이는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진행된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격가지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도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에 이 명태균 게이트 부분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이게 굉장히 또 반발하는 거 아닌가. 관련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김인영 의원. 명태균 리스트에 지금 민주당 의원 이름도 나오던데요. 직접 한번 물어보시죠. 어떻게 서로 해가지고 했는지. 그건 만났다는 거는 인정했어요. 네. 그거는 아무 맞습니다. 문제가 아니죠. 네. 그런 식으로 서로 다 똑같이 대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명태균 사건에 대해서 가릴 게 없고 저희들은 여당은 명명백백하게 검찰 수사 통해서 죄지은 자 있으면은 처벌받으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명태균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어쨌든 여론조사 경선의 문제점이라든지 취약점 같은 게 확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당에서는 당내 여론조사 경선 개선을 위한 TF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태균 한 사람 이런 사람이 나왔을 때 막 휘둘리고 하는 거는 이제 수사에 맡기면 되는 거고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무엇이 문제인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선거법 말씀 굉장히 잘하셨는데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 유포하는 거 안 되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하의 인터넷 언론사의 경우에는 여론조사 사전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점이 굉장히 악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리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선관위와 함께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기회에 이런 여론조사 악용과 관련된 구태정시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명태균 게가 여론조사가 문제인 게 아니라요. 결국은 명태균 씨가 여러 과정을 통해서 공천에 개입을 했고 그다음 창원 산담 문제에도 개입했다라고 단정적으로 나온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천 개입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죠. 그냥 의혹이라고 하시죠. 네, 네. 공천 개입 이런 의혹들. 네. 그다음에 또 지금 김건희 여사의 돈 봉투 받았다 이런 부분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서초 보궐선거라든지 서울시장 선거에도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라고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문제고 그럼 그 의혹들이 철저히 수사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네. 그 부분에서 지금 검찰의 수사가 너무나 더디고 정말 핵심부 이 모든 것에 거론되는 부분에 김건희 여사라는 그 중심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거.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예. 첫 번째 공천에 대해서는 우리 당 공천에 대해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민주당이야 정말 친명 행제하고 비명 행사해서 뭐 본인들 이재명 대표 뭐 그 변호사들까지 쫙 공천 주고 해도 누구 하나 문제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일당 체제로 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재보궐선거 때 몇 석 있지도 않았지만 공천심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자체가 그런 사실을 누구로부터 이렇게 뭐 압박을 받거나 한 사실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당시에 당 대표는 지금 제3당 나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토리에 라인에 나오는 분들이 서로 함께 팀을 이루어서 한 명의 공천을 위해서 이렇게 합작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종 여론조사 왜곡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면 분명히 그거는 철저하게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직접 나오지 않은 그리고 당사자들로부터 직접 나오지 않은 여러 가지 썰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아까 증거물주의에 입각해서 재판에 대한 여러 가지 강조했던 백혜련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썰이 아니죠. 지금 김영선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육성까지 공개된 상황입니다. 대통령 나는 김영선 해라. 얘기했는데 공관위에서 뭐 당에서 말이 맞네. 대통령의 육성으로 이것이 공개됐어요. 그리고 명태균하고 또 김건희 여사하고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이런 것들도 공천 다 됐고요.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이 실제로 그 공천하고 명태균이 그래 공이 많지 그리고 월급의 반을 개인에게 띄워주는 정말 이거 여태까지 모든 공천 관련 사건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어떻게 보면 형태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게 지금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저도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당 입장. 네, 검찰 수사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거다. 그리고 우리 당은 앞으로 이런 데 휘둘리지 않도록 이번에 TF를 만들어서 여론조사 관련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한다. 알겠습니다. 저 단계 사태도 잠깐 짚어야 될 것 같아서요. 이제 한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김정 의원, 이 단계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원 게시판 사태. 네네네.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해서 생각보다 시간을 끌면서 이렇게 지지하는 당원들에게 좀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해결되어야 될 점이 있다면 당의 권위 있는 어떤 그 책임자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사실 규명은 철저하게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거를 가지고 우리 열렬하게 당원들이 지지해서 뽑은 당대표를 흔들려고 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백혜련 의원. 먼저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이거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내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진짜 한동훈 대표는 너무 다른 모습. 결국 가족이 정말 연루되었지 않나. 이거에 대한 의심은 충분히 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고발도 돼 있는 거, 이 사건도 고발도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수사로 만약에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연관된다는 것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굉장한 그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그 상황에서. 그러기 전에 저도 만약에 한동훈 대표도 이 부분이 가족이 연관됐다면 지금 빨리 인정하고 사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고발이 여러 건 이루어졌고요. 지금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제일 먼저 수사에 착수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저는 정말 딱 두 당을 비교해 보고 싶어요. 한쪽은 정말 정가사범에 재판 5건이나 받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온 당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도 정말 방언을 하고 정신이 없고 옳은 소리 하는 사람 한 명 없는 그런 당이고요. 한 명 있어요. 계십니까? 네. 그리고 한쪽은 정말 작은 문제에도 이렇게 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서로 장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뭐냐면 분명히
법적 책임이 큰 쪽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고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하려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당이 훨씬 더 살아있는 당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이거를 통해서 근간은 흔들지 않게 하는 부분은 우리 국민의힘이 또 이제 돌이켜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완전 아전 인수격 해석이신 걸로 보이고요. 정말로 지금 친한계에서는 지금 제3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한다는데 정말로 친윤계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은 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친윤계에서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무죄 나고 또 이제 약간 궁지에 몰린 측면이 있으니까 어떻게 대응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건이 쉽게 봉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대강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예, 아주 치열하게 토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예, 자, 두 분 보내드리면서 기상특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8시 30분경에 경상북도 울릉도 그리고 독도 지역과 전라남도 신안군 지역에 강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예, 바닷가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크기 때문에 나가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 전신주 밑은 피하시고 안전한 건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린 경보입니다. 오늘은 아주 그 경보 아주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여객선 96척이 발이 묶였고요. 김포에서 제주나 김해 등을 오가는 몇몇 항공기도 결항됐습니다. 출발 전 운행 정보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리면서 서울 도심에는 도로가 통제된 곳들이 있습니다. 인왕산로와 북악산로, 또 삼청동길과 와룡공원길이 통제된 만큼 미리 다른 길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눈길에 사고 역시 잇따르고 있는데요. 도로가 얼어붙은 고가나 터널 입출구부를 중심으로 사고 구간이 많습니다. 전조등 켜시고요. 평소보다 속도를 충분히 줄이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송파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성남에서 서하남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더 가서 양주요금소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3차로와 4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여파바다 송춘아들목부터 5km 구간에서 정체 심합니다. 익산 장수고속도로 장수 쪽으로 곰티터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반대 익산 쪽으로 진안 3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네, 이 비트코인 상승세가 아주 파죽지세입니다. 대표적인 가상 자산이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가 10만 달러 돌파를 앞두고 주춤했습니다. 이게 숨고르기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비트코인과 이 가상자산 문제 앞으로 트럼프 시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iAsset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모시고 좀 자세한 말씀 듣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10만 달러를 돌파하는가 싶었었습니다. 그 고점은 99,800만 달러였고요. 일단 현재 지금 조금 전에 종가는 91,500달러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종가가 아니라 계속 움직이니까요. 네. 10만 달러 돌파 기대감이 컸습니다만 고점 대비 대략 한 8% 정도 좀 하락한 상태이고요.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보면 1억 3,800만 원에서 1억 2,800만 원 수준까지 이걸 물론 이제 달러 베이스이기도 하지만 약간 좀 빠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 돌파를 못하고 조금 조정기에 있는데 이게 지금 달러 기준으로 9만 달러를 하회하게 되면 그동안에 트럼프 랠리를 올라왔던 것이 끝난다라는 의견도 있고 여기서 멈추게 돼서 다시 10만 달러를 돌파하게 된다라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 두 가지 의견이 현재 공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갈림길에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면은 이제 뭐 더 이상
계약이 어렵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절대 가격이라는 심리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만 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새로운 가격이 열린다라는 거고 9만 달러를 하회하게 되면 야 이건 조금 좀 심각해지는 거 아니야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화 기준으로 보기보다는 달러가 주는 어떤 그 절대 가격치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들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만 달러를 넘을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지금이라도 사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9만 달러 턱걸이 하다가 결국은 8만으로 떨어질 거다고 하면은 파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소장님? 저는 일단 조금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지금 이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서 투자를 하는 거긴 합니다만 저는 매수를 한다라면 10만 달러 돌파하면 그다음에 매도를 한다라면 지금 파는 게 아니라 9만 달러가 깨졌을 때 그때 이제 매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모든 투자의 원칙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성급하게 움직일 때가 아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기대감이 있고 예측인데 그게 이제 내 예측이 결과치로 나타나는 순간이 9만 원이 깨지는 순간 9만 원이 깨지는 순간 팔든지 손절을 하든지 10만 원을 뚫는 순간 사든지. 그렇습니다. 지금 먼저 움직이지 마시라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트럼프는 왜 이렇게 이 비트코인 가상 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자꾸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었던 것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 이 공약이 나온 게 트럼프 지금 당선인 초반에 나왔던 공약이라기보다는 선거 막바지에 나왔었던 공약이다라는 점도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5대5 정도로 이제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박빙으로 예상을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어떤 전략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20대 30대의 2대 남들 소위 우리나라 말로 보면 잡으려는 전략일 수도 있지 않았겠나라는 것도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행보를 보면 나름대로 일면 가능성도 또 엿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무장관으로 지명된 하워드 러트락 같은 경우 가상화폐 업체와 거래를 지금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 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무장관 이제 지금 후보로 된 분도 이쪽 가상화폐 매우 긍정적인 부분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나온 뉴스를 보게 된다라면 현재 백악관 이제 인수위 팀에서 가상화폐 전략 전담 팀을 이제 신설하겠다라는 여부를 가지고 가상화폐 업계와 현재 지금 그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는 약간의 공격적인 공략이 전략이 아니었냐라고 했다가 지금 이제 인선인들하고 백악관 행태를 보면 가능성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가상화폐와 좀 친화적인 사람들이 입각을 하면서 그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뜻인데 근데 이게 비트코인에 한정된 겁니까? 아니면 가상화폐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코인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반적이다라기보다는 특별히 이제 그 트럼프 당선인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화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과 가상화폐가 거의 이제 같은 의미로 이제 쓰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움직이는 건 이제 비트코인만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일론 머스크가 좋아했던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잠깐 움직이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도지코인도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만약에 이게 진짜 구체적으로 전략 자산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보면 비트코인만 인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 다른 것도 같이 가지 않느냐? 이건 좀 다른 건 다릅니다. 우리 금과 은이 다른 것처럼 같은 그러네요. 어떤 귀금속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만 금이 간다 그래서 은이 가거나 다이아몬드가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신다라면 비트코인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이제 트럼프가 국가 전략 자산 얘기까지 하니까 그럼 우리도 그렇게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김병환 금감위원장은 조금 먼 얘기다 이랬어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일단 지금 현재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한 건 그 미국에서 전략 자산으로 인정을 해야 되겠죠. 일부 비판하는 측들은 그러면 이제 달러에 대한 기축통화 문제가 흔들릴 수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논의보다는 일단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이고 아직까지 그게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거고 현재 지금 금감위원장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과세라든지 기준 이런 것들이 아직 확정된 것들이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뭐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그 가상화폐의 총 거래량이 주식 거래량보다 많다 보니까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변동성이 너무 크고 금액이 많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뭘 도입해야 될지, 투명성 제고에서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현재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 네. 이거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끝난 다음이기 때문에 먼 이야기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장님 뭐 말씀하셨으니까 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문제요. 내년부터 시행되기로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이라도 좀 유예해야 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여야가 확실히 갈리는데요. 이게 이제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2022년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었던 거를 여야 합의로 지금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 여당은 이거를 2년 더 유예하자. 근데 여당이 이렇게 근거하는 그 주장은 그렇습니다. 이제 가상화폐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기준가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딱 얼마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5개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다 다릅니다. 네. 심지어 비트코인도 거래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 정보가 통합되는 게 2017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합된 다음에 하자라는 게 여당 의견이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하되 지금 현재 공제 금액이 250만 원인데 이거를 5천만 원으로 올려서 하자. 그러면 전체 과세 대상이 현재 지금 약 800만 명에서 3,500명으로 줄어드니까 어쨌든 과세라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도 살리되 실질적으로 고소득자만 하자라는 건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국회 청원도 들어가 있는 상태고 해서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는 여야 지도부가 만나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전하면서 김병환 금감위원장이라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김병환 금융위원장입니다. 금융위원장. 금융위원장의 발언이었다는 점을 제가 정정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문제로 우리 모시고 말씀 듣고 있는데 이제 정책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지금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크니까 그렇습니다. 좀 정책을 어떤 결정하는 데까지는 좀 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쭉 하셨고요. 개인 투자자는 근데 벌써부터 투자를 하고 있고 당장 오늘도 살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조언하신다면. 일단 뭐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유예 쪽으로 갈 가능성에 저도 무게중심을 좀 두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금투세 문제도 유예가 됐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실질적인 가격 변동성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그 투자 자산이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거 많이 올랐네. 나도 사야 될 거 아니야라고 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동학개미운동 이후에 주식시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거론했던 주식이 거의 꼭대기였다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과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불과 올해 내 지금 2배가 올랐거든요. 이제 상태에서 투자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여유를 두고 상황이 정리된다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셔라. 조금 더 지켜보셔라.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IS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곳곳에서 폭설과 강풍이 불고 있어서 기상특보들이 많습니다. 기상특보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8시 45분경 조금 전입니다. 전라북도 진안군 지역에 대설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비닐하우스나 임시건축물 미리 점검하십시오. 임시 패널을 이용한 구조물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안전한 곳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행안부 중대본 1단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여객선 96척 결항 서울도로 4곳 통제라고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밤사이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행안부가 오늘 새벽 3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도로 4곳 인왕산로, 북악산로, 삼청동길, 와룡공원길이 지금 통제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혼잡 그리고 빙판길 다중추돌사고 보행자 안전사고 등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오늘 하루 동안은 이런 기상특보 재난경보 유의하시면서 일상 생활하셔야 되겠습니다. 11월 27일 수요일 전격 기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고성국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 아무 사고 없이 하루 잘 마치시고 내일 아침 다시 여러분 뵙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